젠더폭력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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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매매 분야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를 마치고 했으면 좀 더 풍부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약 발표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평등 국가가 확립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목적 조항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이제 상담을 조건으로 해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문제받고 있고 그리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필요한데요. 여성폭력은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으로써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폭력은 사랑 싸움이나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등으로 그 심각성이 굉장히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단계별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실제 상담을 하더라도 폭행 협박이 없는 건이어서 되게 불기소가 되는 건이 되게 자주 있고요. 그리고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약해서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법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폭력 상담을 할 때도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지하면서 고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지하고 사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매매를 젠더폭력, 그리고 여성폭력으로 인정해서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되 성매매 피해자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불처벌이 필요합니다.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풍속법이었듯이 성매매 방지법에도 국법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호법은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규정하는 것에 비해서 처벌법은 풍속의 관점에서 성매매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의 구분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고 그래서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게 하여서 성매매 알선과 매수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매매 알선 및 매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면적인 불처벌입니다. 작년 N번방 방지법 통과까지 사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폭력이 산업화된 폭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요 관점에서는 소지죄의 신설, 그리고 공급 관점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소지죄 신설은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한 사이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업로더들을 다 수사해서 우리가 몇 건을 소지죄로 기소를 했다, 송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굉장히 용이하지만 피해자가 이 소지죄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긴 굉장히 어려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소지 정황으로만으로는 수사에 착수를 해주지 않는데 가해자가 이 내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을 사실 피해자가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함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유혹 음란이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음란 개념 자체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로 제공된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한국이 MOU를 맺고 들어온 공식 채널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기숙사로 제공된다는 거, 그 기숙사가 성폭력 위험 노출에 굉장히 이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외국 인력 정책에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나온 손정우가 그 중간에 양형을 받은 게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였는데 그게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그 국제결혼, 그 손정우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했었다라는 과거 이력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그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 시장이 굉장히 왜곡화되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나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손정우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은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의당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사건일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김정진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서울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장애인과 아동의 성폭력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바라기 센터 현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2개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라든지 그 조사관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혹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 장애인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조사관이나 경찰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 저희 후보님한테